네,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세션 바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 정책연구실 실장을 맡고 있는 오옥찬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세션 주제는 돌봄 정책의 동향과 전망입니다. 저희가 한 26분 지연됐고요. 네, 제가 이런 진행 경험이 많지 않아서 지금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속이 굉장히 타들어갑니다. 그래도 여유 있는 척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세션은 발표가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자 2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차 한번 인사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 볼링 그린 주립대학교에서 이희순 교수님 제 왼쪽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영국에서 더비대학교 이성희 교수님께서 화상으로 참여하시는데 혹시 와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에서 메이지 가쿠인 대학교의 김원경 교수님께서 토론자로 참여하십니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원경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발표가 2개가 있는데요. 12분 정도로 발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5분. 저희가 시간이 좀 빠듯하지만 가급적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미국 사례에 대해서 이희순 교수님께서 발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희순 미국 볼링그린 주립대학에서 사회사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는 이희순이라고 합니다. 먼저 보사연 개원 53주년 기념을 축하드립니다. 저한테 12분이 주어졌는데요. 저는 미국의 코로나 이후에 노인 돌봄과 아동 돌봄의 정책 변화라든가 동향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2020년에 3월 13일 정확하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 금지 명령하고 학교를 비롯해서 사업장 폐쇄 명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2가지 명령이 우리 인간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요. 특별히 이제 노인 돌봄에 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한 5가지 정도로 미국에서 특별히 이제 장기 요양 시설에서 이런 코로나를 겪으면서의 어떤 문제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비상 사태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했다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 장기 요양시설, 요양시설이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의료보험 센터라든가 보건청이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 중에는 지방정부보건청이라든가 질병관리청, CDC,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청 이런 다른 부서들이 인펙션을 예방하기 위해서 같이 일하게 되면서 일관성 없는 정책이 혼란을 유발했다고 하는 것이죠. 옆에서 그림을 보시면 코비드 19 때 예방주사를 백신을 맞았냐 안 맞았느냐의 기준으로 해서 마스크를 언제는 어떻게 쓰고, 그러니까 단계별로 제시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비즈니스나 학교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내주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스크 부족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아마 이제 뉴스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마스크가 턱없이 부족했고 어떻게 착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또 방호복이요. 예를 들면 이제 장기 요양시설 같은 데서 방호복 서비스를 주는 분들이 방호복을 입게 되는데, 마스크와 마찬가지로 방호복이 부족해. 거는 물론이고 보시다시피 이게 뭡니까? 우비가 제공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또 재활용하도록 그것도 페더럴 정부에서 이렇게 공급이 안 된 거죠. 이런 서비스를 주는 사람에 대한 어떤 보호가 안 되었던 것들이 큰 문제점으로 제한되었고, 이 방문 제한은 이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임종 같은 큰 어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가 제한되거나 인원수를
제한이나 아니면 시간 제한 이런 것들을 경험했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장기 요양 시설에는 치매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런 그 코로나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방문을 제한하는 가족을 만날 수 없는 것에 대한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었던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영국 그 일본 이런 경우도 다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전문 인력이라든가 스텝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거. 그러니까 전문 인력들은 사실상 너무 일이 많기 때문에 그 번아웃돼서 그만두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 코로나에 걸려서 가족들한테 전염될까봐 또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군인이 투입이 돼서 코로나 테스트를 한다거나 백신 접종을 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늦네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보면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비상사태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겪었던 문제점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미국에서 가장 그 정책으로 낸 것이 이 케어스 액트라는 건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 구호 및 경제 안정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나 사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의료보건 시스템의 운영을 지원하는 그런 부양책으로 이 액트가 3월 27일에 통과되면서 특별히 이제 요양병원, 장기 요양시설에 끼친 영향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어떤 절차가 감소된다거나 그 어떤 의료진에 대한 자격 기준 완화, 역할 확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그러니까 원격 보건을 제공하는데 비디오나 오디오로 그러니까 사람이 만나기보다는 이제 이런 오디오나 비디오 오디오 비디오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주는 쪽으로 하고 병원 외부에서도 이제 코로나 검사를 가능하게 했고요. 뭔가 굉장히 허용적이고 그 기준을 완화하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감염자 보호를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했거나 아니면은 퇴원 절차를 감소한다거나 어떤 필요한 교육 횟수를 감소하는 거 말씀드린 대로 의료진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역할을 확대했는데요. 예를 들면 간호조무사가 75시간 훈련을 받아서 서티피케이션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8시간만 교육을 받고도 이 일을 할 수 있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전문 인력이나 스텝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또 라이센스가 만료가 됐거나 아니면 라이센스를 받기 직전에 의대생이나 사회사업가들도 투입이 돼서 간호사들이 투입이 돼서 일을 할 정도로 그렇게 뭐랄까 전문 인력의 문제가 상당히 그런 논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이렇게 정책을 고려하실 때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 그 예방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아까도 일본의 경우가 말씀하셨는데 그 침대 베드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그 요양 시설에서도 이런 야외형 스윙 침대 같은 거를 사용하는 그런 걸 허용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3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지 요양원을 갈 수 있는 게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삭제하는 그러니까 완화한 정책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한 3년 2개월 정도 후에 이제 공중보건 비상 종료를 선언하게 됩니다. 불과 이제 5월 21일 얼마 안 됐는데요.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되는 규정이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런 정책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일간 병원 입원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다시 재개가 되고요. 메디케어 요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의료보험이요. 그 다음에는 간호조무사 75시간 훈련이라든가 자격시험 이런 것들 재개하고 직원이나 이제 입소자 장기 요양시설의 입소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는 종료가 됐지만 사실상 시설 재량에 따라서
더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시설 재량에 맡겼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종료 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거는 국가보건안전 네트워크에 이런 그 감염자 상황을 보고하는 규정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입소자가 코로나 감염이 됐다거나 아니면 증상이 있을 때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된다거나 신규로 입소자가 생길 때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는 거, 이거는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백신의 접종 의무화는 폐지가 됐지만 백신 접종에 대한 어떤 홍보 활동은 계속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코로나 장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미국에서 겪게 되면서 그 코로나와 관련된 필수 장비를 그 생산하는 관련 업체는 이 FDA에 이거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법제화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장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제한점이라든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정책을 그 고려하실 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 노인 돌봄의 문제가 사전에 좀 준비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서치 입장에서 제 논문도 관련된 게 많이 있지만은 그 락다운 되면서 외로움이라든가 아이솔레이션 되고 사회와 격리화되는 이거는 상당히 큰 지금 문제고 논문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사망과 애도를 많이 경험했어요. 특별히 이제 백신을 맞지 않은 노인들이 돌아가셨을 때는 가족들이 접근도 못하고 그냥 마지막 인사도 못하는 그런 그리프를 할 수 없는, 애도를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안증이라든가 우울증, 정신질환이 상당히 문제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정책을 고려하실 때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미 이분들이 정신질환을 갖고 계세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그런 부분이 회복되어야 되고 또 앞으로도 있을 이런 그 응급 상황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이제 자살에 대한 말씀도 했지만 미국에서 노인 85세 이상 남자의 자살률은 가장 높은 걸로 지금 많이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정신질환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테크놀로지 활용 문제요. 제 논문도 관련된 건데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싫어하시지만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는 카운티에서도 노인복지관에서 그러니까 태블릿 같은 거를 대여해 가서 집에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노인복지관에 갈 수 없으니까요. 그런 프로그램을 집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극히 제한된 분만 활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뭔가 엘더리 프렌들리 디바이스가 해가지고 어른들 그 시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한 그런 디바이스가 나와야 되고, 그거 활용 문제도 아마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될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스텝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전문 인력조차도 이런 응급 상황에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직원 부족 문제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부서들이 함께 일하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해야 되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이제 다이버시티나 인클루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칸 아메리칸 같은 경우에 백신에 대한 그 불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사망률이 높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백신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으시죠. 그러니까 그런 다른 컬처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책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것과, 또 미국에서는 장기 요양 보호가
그 의무화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저임금, 로인컴에 계신 분들만 일부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마 장기 요양 보호 자금에 대한 마련도 장기적으로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제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사실 아동 돌봄에 대해서는 좀 더 실무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제 아동복지사, 특별히 이제 아동학대 아동복지 전문 아동복지사와 이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메일로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기는 코로나 전후에 아동학대 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실무라든가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저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미국에서는 아동학대가 코로나 그 비상사태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동복지사가 24시간 그 핫라인에 연결이 돼가지고 24시간 어떻게 보면 인텐시브하게 더 일을 많이 한 거죠.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가정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무화했어요. 그리고 거리두기라든가 마스크 착용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의무화했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위탁 가정이나 그룹홈 아니면 시설에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이제 아동이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제 가능하면 가정 방문을 최소화했지만 그래도 거의 그 가정 방문을 의무화하면서 필요할 때는 이제 면담할 때 비디오 책이나 이제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는 이제 똑같이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의무화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 돌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짧게 하고 예 저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시간 맞았나요? 네, 예, 너무 급하게 제가 부탁을 드린 것 같아서 매우 죄송합니다만, 네, 미국의 돌봄 정책 변화에 대해서 주로 이제 노인 돌봄에 대해서 말씀 많이 주셨고, 아동에 대해서 좀 추가로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이어서 그 영국 사례에 대해서 이성희 교수님께서 아동 돌봄과 성인 돌봄 중심으로 정책 변화를 좀 다뤄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국 더비대학교 이성입니다. 먼저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수 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 영국의 돌봄 정책을 중심으로 그 코로나 기간 그리고 그 이후 그간 가족에 의존해왔던 돌봄 노동의 한계와 또 그로 인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무상보육의 확대, 더불어 간략하게나마 코로나 기간 중 아동 방임과 학대가 어떻게 더 가시화되고 또 어떠한 부분들이 오늘날 정책의 과제로 의미되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그런 다음 영국의 성인 돌봄 정책과 관련하여 현재 사회돌봄 서비스 지원체에 갖고 있는 어떤 한계점 그리고 최근의 정책 방향과 논의 또 마지막으로 간략하게나마 정책적 함의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다른 어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그 영국에서도 코로나는 그간 가족의 돌봄에 의존해왔던 돌봄의 한계점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가족 안에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는 그 급여가 지급되지는 않고 고용주의 재량에 따라서 급여와 그 횟수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총 3번의 내셔널 록다운이 있으면서 그 어린이집과 학교가 문을 닫고 또 사회적 거리 유지가 강화되면서 그간 조부모 혹은 가족 구성원 특히 여성들에게 주어졌던 가족 돌봄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에 일하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모성휴가를 더 확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국민청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답변은 제가 위에 인용한 대로 영국 정부는 이미 52주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모성휴가를 지급하고 있고 그 가운데 39주는 유급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면서 그 청원이 기각이 되죠. 자,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그래프는 현재 그 지난 20년간의 GDP 대비 조기 아동 교육과 보호, 그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여기에 사용된 그 영국의 공공지출 부분을 OECD 사회지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과 비교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영국은 지난 2010년 신노동당 정부에서 보수당과 사회민주주의 연합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는 그 시점에 조기 아동
아동교육과 보호에 대한 공공지출 부분이 현저하게 급감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영국, 특히 그 잉글랜드의 경우에는 아동보육 공급이 공공보육과 또 민간보육시설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상당수의 2, 3, 4세 아동들의 경우에는 민간보육을 통해서 보육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잉글랜드의 경우 2010년부터 3, 4세 아동을 둔 경우 주당 15시간의 무상보육을 지급받고 있고 또 2017년 이후부터는 일하는 부모들에 한해서 주당 30시간 그리고 더불어 2013년부터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2세 아동들의 경우에는 주당 15시간의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상당수의 민간보육 시설들이 재정난으로 문을 닫게 되었고요. 특히나 돌봄교사들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훈련과 또 채용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무엇보다 특수보육을 필요로 하는 그 아동들의 경우 코로나 기간에 상당히 더 어려움에 놓이는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 정부가 교육개혁 관련 지원금에 관련해서 보육에 대한 지원을 더욱더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따라서 지난 봄 그 2023년 춘계 예산 기획안에 따르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강조했어요. 물론 여기에서 제가 노트하고 싶은 부분은 여성 노동시장 참여가 강조된 이유는 단지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브렉시트과 같은 여러 가지 어떤 사회 경제적인 변화에 의해서 여성 노동시장 참여가 급박하다라는 것을 정부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의 획기적인 안을 냈는데 2024년 4월부터 전체 2세 아동 어린이들에게 주당 15시간의 무상보육을 확대하고 2024년 9월부터는 생후 9개월부터 4세 아동을 둔 일하는 부모들에 한해서 15시간 무상보육을 확대하고 또 2025년 9월부터는 생후 9개월 이상의 아동이 있는 일하는 부모들에게 30시간의 무상보육을 제공한다는 어떤 점진적인 개혁안을 내놨다는 겁니다. 자, 현재 그 잉글랜드 아동보육에 사용되고 있는 정부보조금의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로 좀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그 공급자 중심의 보조금이 사실은 추가 보육 비용을 커버하는 한계가 있고요. 특히 최근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해서 영국 내 생활고 등의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고 또 에너지 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아동보육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수의 많은 가정의 재정적인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재 영국의 현실입니다. 더불어 수요자 기반의 정부 보조금 문제점들은 제가 그 작년에 보사연 국제사회보장 리뷰 겨울호에 영국의 보육 비용은 왜 비싼가를 주제로 글을 기고한 적이 있는데요. 그 글을 참조해서 보시면 수요자 중심의 정부 보조금이 갖는 문제점들을 제가 또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그 한편 아동의 사회적 보호, 그 Children's in Social Care에 대한 문제들을 한번 짧게 지적을 해보고 싶은데요. 그 오른쪽에 보이는 노란 모자를 쓰고 있는 아이는 그 코로나 기간 중 친엄마의 여자친구로부터 한 살의 나이에 살해된 스타옵슨이라는 아이이고 오른쪽 밑에 그 초록색 옷을 입고 있는 아서는 부모의 결별로 인해서 양쪽 집으로 번갈아 가면서 양육되다가 결국은 본인의 아버지와 파트너가 살고 있는 집에서 영양실조 와 130여 개의 상처로 온몸이 뒤덮여진 상태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돼요. 이 두 사건을 계기로 영국 내에서는 코로나 기간 중에 그 히든 칠드런이라고 하는 그 문제점들이 얼마나 심각한지가 더욱더 드러나게 되었고 이 문제의 핵심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직접 가족을 방문했던 사회복지사가 이제는 통화나 온라인으로 개입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그 문제점들이 간과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해석도 있고요. 자, 그래서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좀 더 지속적이고 관계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와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지난 20년간의 그 오스테리티라고 하는 긴축 정책이 사실은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 개입을 만들어 놓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아동들의 어떤 신체적 발달은 물론이고 언어 발달과 함께 사실은 그 정신 건강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젠 그 영국의 성인 돌봄 정책에 대한 어떤 결과와 최근의 정책 변화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성인 돌봄과 관련해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주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제 슬라이드에 싣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자료로 관심 있게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국, 잉글랜드의 성인 돌봄은 이제 주로 장애, 질병 혹은 삶의 변화로 인해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공급되는 돌봄 서비스를 의미하죠.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그 장기 요양 보호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영국에서는 Adult Social Care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18세 이상의 성인에게 제공되는 사회돌봄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그 메리 데일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대강 만들어 놓은 그 연령 계층화 구분이다라는 그런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제가 짚고자 하는 문제의 핵심은 사실 오늘 영국의 그 우리 아까 NHS를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실제 보건의료와 그 사회돌봄 서비스 등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가령 공공재정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돌봄 서비스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든 151개의 지방 자치단체 당국에 의해서 서비스 의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어떤 케어홈에 대한 정책 대응들이 있어 왔습니다. 제가 슬라이드에 리스트를 한 것처럼 다양한 대응들이 있어 왔는데 가령 2020년도 코로나 아웃브레이크가 생기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액션 플랜 등이 있었고 이것들은 결국 케어 노동자들에게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다가 5월에 와서는 코로나 증세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케어홈의 케어 노동자들과 노인들에게 테스트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2020년도 11월에는 COVID-19 윈터 플랜에 따라서 케어홈 근로자 종사자들과 노인들에게 일주일에 2번씩 테스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이 케어홈의 코비드 사망자 수가 사실은 전체 사망 인구 가운데 거의 3분의 1에 가깝게 돼요. 자, 이에 대해서 과연 그럼 케어홈이 코로나에 취약했던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다양한 분석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건의료와 사회돌봄 서비스 간의 제도가 분리되어 있고 아까 우리 김성욱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Safe NHS 이게 하나의 슬로건이었습니다. NHS는 국가 자산으로 관리되고 보호되는 반면에 이 사회돌봄 서비스라고 하는 경우는 민간 서비스장에 맡겨지다 보니 정부의 소극적이고 또 느슨한 관리체계, 이 자원동원이 이러한 결과를 불러오지 않았나. 더불어 그 민간 사회돌봄 서비스 제공자들의 재정 부담, 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기간 중에 더욱더 가중화되었고 다시 말하면 재정 지원의 부족, 관계 인력의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돌봄이라고 하는 영역에 대한 평가 절하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드러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그 2021년 12월에 사회돌봄 정책에 대한 백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정책의 가장 핵심 목표는 선택과 독립 지원, 높은 질의 서비스, 그리고 공평하고 접근 가능한 사회 서비스 돌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more money. 그래서 얼마의 돈이 얼마만큼 추가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책의 안이 리스트되어 있지만 사실 사회 서비스 민간 공급 구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논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달 그 영국의 수상 리시 수낙이 NHS 개혁안을 내놓았어요. 개혁의 중심은 NHS의 근로자들, 즉 의사와 간호사들의 숫자를 늘리고 아까 우리 공급 얘기했잖아요. 이직률을 또 줄이고 그들의 직업 훈련과 근로 개선 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회 돌봄 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한 전문성 강화나 그들의 근로조건 개선 등에 대해서는 함께 연계되어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정책 방향과 몇 가지 시사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동보육의 경우는 다른 무엇보다 2025년도 그 춘계 프로포절에 있어서 실질적인 예산 논의, 또 비용 상한선을 정하는 것, 더불어 보육 수요자들에게 지급되는 현재 복잡한 정부 보조금을 좀 더 간편하고 그 테이크업 레이트가 높일 수 있도록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성인 돌봄 정책과 관련해서는 NHS만 사실 강조할 것이 아니라 케어 노동자들의 노동 가치에 대한 인정과 보상, 더불어 공공재정 논의의 강화,
서비스 모니터링과 평가, 그리고 공공보건 의료의 접근성을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차일드 케어나 어더트 소셜 케어 모두를 통틀어서 사실 가장 정책의 우선순위는 무엇보다 케어 노동자들의 어떤 임금 수준을 확대하고 그들의 고용 조건과 지속적인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정책 지원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성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매우 정확하게 지켜주셨고, 사실 이제 돌봄 서비스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모든 이제 대상별 이런 정책들을 한꺼번에 아우르는 연구를 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연구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다뤄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세션 이제 10분이 남아 있습니다. 토론을 좀 더 짧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일본의 메이지 가쿠인 대학교 김원경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일본 사례에 대해서 혹은 이제 발제에 대한 좀 코멘트도 있으실 것 같은데 간단히 토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 메이지 가쿠인 대학의 김원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두 분의 발표를 참고로 코로나 전후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일본 내 돌봄 분야 특히 좀 노인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전후로 코로나 이전부터 일본 내 돌봄 분야의 고전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었던 네 가지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령자나 장애 혹은 질병을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분들 중에 코로나에 대한 그 공포심이 초반에는 너무 커가지고 지금까지 이용해왔던 서비스를 이용을 중지하다든지 통원 치료를 거부한다든지 그래서 고립 상태의 노인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고령자의 통원 치료가 급격히 감소하여서 적절한 치료나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그래서 관련 보도도 한때 많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돌봄 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 역시 이제 서비스 이용 대신에 가정 내 집중 돌봄을 하게 되면서 사회와 고립된 생활을 이어간 케이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족들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일본 내에서는 이제 각 지역 사회에 치매 카페, 인지증 카페나 아니면 가족 모임 이런 것을 마련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 확산으로 이러한 것들도 모두 대면 개최가 중지되어서 가족 고립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잠잠해지면서 이제 비대면 가족 모임 등이 개최되기 시작하였는데 다만 그 ICT 활용 등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의 돌봄 가족이 이러한 부분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돌봄 가정의 일가정 양립 문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제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서 일을 그만두게 되는 돌봄 가족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대체를 하기 위해 2016년에 법 개정을 하면서 개호 휴가나 개호 휴업 이런 것을 더욱 사용하기 편하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자료에 따르면은 개호 휴업 제도를 이용하는 자가 2.2%에 불과하다라는 굉장히 저조한 상태가 있어서 이게 지금 과제인데요. 그리고 그 외에도 소규모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반드시 이런 제도 정비를 하지 않아도 되어서 이런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부분이 조금 또 과제가 아직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또 여태 이용하던 그런 주간 보호 등의 서비스가 코로나 확진자 발생 등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이 일시 중지되는 상황도 많이 발생하였는데요. 그럼으로써 더욱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지 고민하는 돌봄 가족이 늘어났으나 이러한 부분 역시 여전히 좀 해결책이 미비하다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 모든 분야에 걸친 돌봄 노동자가 지금 일본에서 부족하다라는 과제가 있는데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은 2022년에 일본 내 개호 사업자들이 도산을 하거나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거나 이런 수치가 과거 최대치를 기록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돌봄 노동자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서 법정 기준 인재 배치가 어려워가지고 시설 운영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일본 정부는 이제 외국인 돌봄 인재 유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 역시 코로나로 당분간 몇 년 동안은 좀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시 재개는 되었지만 엔저 형상이 지속되고 있어서 이 역시 과연 일본이 앞으로 외국인 돌봄 인재한테 선택받는 나라가 될 수 있을지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 임금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지금 전개는 되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큰 성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봄 서비스 질 유지 및 확보인데요.
이 부분을 위해서 특히 고령자 분야의 경우에는 돌봄 노동자의 단계별 교육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교육을 수료하였다고 하여서 이게 바로 본인들의 임금 부분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서 교육을 이수받는 노동자들이 정말 어느 정도의 동기를 가지고 이 동기부여를 하고 교육을 받을지라는 부분이 좀 과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코로나 이후에 일본 돌봄 분야에서 나타난 새로운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돌봄 가족의 재택근무 환경 조성 및 지원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일본에서도 재택근무가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이 늘어난 돌봄 가족들이 느끼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것 또한 일본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거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재택근무 환경 조성이 쉽지 않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해결책의 하나로 최근에는 마을 곳곳에 렌탈 오피스라든지 렌탈 작업 공간 이런 것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다만 또 이런 일본 주거 공간의 특징으로 가정 내 확진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집안 내 격리가 어렵다라는 것이 아직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돌봄 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인데요. 정부 차원에서는 코로나 감염자 혹은 밀접 접촉자 대응 시설에서 근무하는 돌봄 노동자한테 20만 엔이라는 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좀 개선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일본 내 고령자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전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서 거기에서 이용자 관련 기록이라는 열람이 가능한데 코로나를 계기로 이제 재택근무를 하게 된 돌봄 노동자들의 업무 처리 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좀 하나 과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일본 정부에서 이제 개호 현장의 ITC 이용 촉진을 위한 안내서를 작성하여 보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세 번째와 또 연결이 되는데요. 이렇게 돌봄 노동자의 업무 처리 환경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관계 기관에서 IT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관계 기관에 따라서는 IT 활용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기관이나 관계자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 역시 과제로 새롭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비정규직 돌봄 노동자가 많은 노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IT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그 돌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관련 교육 역시 필요하다라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 이제 이러한 부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ICT 도입 및 보급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 직접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 채널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봄 노동자 대체 이제 확보 수단 마련인데요. 시설 내 감염 확산으로 돌봄 노동자 배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도쿄 같은 경우에는 기간 한정으로 대체 직원 확보 응원 체제 강화 사업이라는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호 서비스 제공 기간에 그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가 코로나 감염 등으로 출근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도쿄도에서 대체 인재를 파견하는 이런 사업인데요. 이런 경비도 도쿄도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도쿄도에서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향후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어느 지역이나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원경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 세션은 이제 2분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이제 토론을 준비해 왔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제 전공이기도 하고 다른 분들께서는 크게 얘기 안 하실 것 같아서 그 장애인 돌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가 혹시 띄워질까요? 장애인 돌봄에서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좀 저희가 생각해볼 한국 장애인복지 지원의 문제점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얘기하는 동안에 나올 줄 알았는데 여전히 안 나오고 있고요. 네. 제가 이제 슬라이드 제목에 한국 장애인 지원의 민낯 이런 표현을 좀 했습니다. 이제 한국 장애인 복지는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역동적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빠른 속도의 발전에 걸맞지 않은 좀 취약한 부분이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났다 생각하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안 나오면 그냥 이대로 쭉 가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실 장애인들이 더 많이 감염되고 더 많이 사망했다는 자료들은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의 사망 순위 10위에 코로나19가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자살을 밀어내고 코로나19가 올라와 있기도 하고요. 장애인계에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은 감염보다 두려운 것이 고립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 장애인단체 총연맹에서 코로나19
발생 1주년을 기념해서 낸 간행물의 표제어가 그 말이었습니다. 이 고립 상황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취약성이 노출된 부분이 저는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방역 조치 그리고 새로운 어떤 수단들을 뉴 노멀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이제 도입했는데 그것들이 장애인한테는 현재보다 더 멀어지는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여러 가지 접근성 제한 때문에 어떤 제도에 대한 접근, 시설, 물리적인 접근 이런 것에 어려움이 있는데 새롭게 도입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 뭐 대면 수업, 그 비대면 수업을 비롯해서 하다못해 엘리베이터에 그 이제 감염 방지를 위해서 그 방역 필름을 붙이잖아요. 그게 점자를 못 읽게 합니다. 이제 그런 거, 그다음 키오스크가 갑자기 확산돼서 주문을 하지 못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확산되면서 우리가 새로운 이런 분야에 많이 적응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특별히 장애인의 어떤 접근성, 의사소통 방식의 다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더 멀어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이제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족 돌봄에 대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사실 이제 이 가족 돌봄을 우리가 사회화한다고 할 때는 좀 2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돌봄을 사실 대신해 주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또 하나는 그 가치를 인정하고 이제 재정적으로 보상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장애인 돌봄은 매우 이제 힘든 일이기 때문에 가족으로서도 그것을 사회적으로 재정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돌봄을 대체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대부분의 정책들은 그렇게 발전되어 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주로 어쩔 수 없이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취한 조치들은 가족이 대신 돌봄을 제공해 주게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도적으로 이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 주고 그 조치들을 사실 이제 많이 이제 정부로서는 그 제도가 갖는 여러 가지 이제 위험성 때문에 막아왔던 것인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빗장이 살짝 풀렸던 것이죠. 이제 한번 열린 이 빗장을 어떻게 다시 걸어 잠궈야 되나 혹은 걸어 잠글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 빗장을 사실 일부 장애 유형 특히 발달 장애인에게만 허용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장애 유형 간의 형평성 이런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런 이제 가족 돌봄 그러니까 정부가 공적으로 그 돌봄을 대체해주는 노력을 이제 사실은 한계를 느끼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사실 반쯤 이제 포기한 그런 상황이 코로나 때 이제 노출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3번째는 이제 탈시설 문제입니다. 아까 이제 영국의 케어홈 얘기도 나왔지만은 거주 시설이 방역에 취약한 거는 이제 틀림없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 코로나 발생 바로 직전부터 이 장애인 탈시설화에 대한 논의가 정책적인 좀 탄력을 받은 상황이었는데 사실 코로나19가 그것을 좀 촉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죠. 왜냐하면 이제 거주시설 집단 거주 자체가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유엔에서는 인권적인 이유로 이제 그 정책 방향 기조를 바꾸라고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거주로 그렇지만 이제 이 코로나19라는 사실은 비극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호재이기도 했습니다. 이 정책 방향에서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이 정책은 지지부진했고 지금 정부에서 최초로 정부가 탈시설을 표방하는 액션 플랜을 내긴 했지만 이것의 실행이 답보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있다. 이제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이 기존의 어떤 형성된 지원 체계의 어떤 경로 우전성 문제도 있지만 정치적인 상황도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이 장애인 지원 체계 사실은 다른 나라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노인이나 아동 쪽에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들도 사실은 장애 쪽에 우리나라에 대입해 보면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얘기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슬라이드가 끝까지 안 나왔습니다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네, 앞서 발표에 대해서 질문이나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그래도 한 분이라도 말씀을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도 없으신가요? 네, 사실 뒤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연됐고 좌담회가 또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돌봄 분야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좌담회 때 또 추가적인 말씀을 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급하게 3번째 세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